안녕하세요, 팬더입니다. 이번에 설명해드릴 영화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고 사이버펑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저주받은 걸작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이 눈동자는 왜 빛나는 걸까요? 주인공 데커드는 인간일까요? 레플리컨트일까요? 로이는 왜 데커드를 살려주었던 걸까요? 유니콘은 왜 나왔던 걸까요? 한글은 왜 나오는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모두 풀리실 겁니다. SF 영화 중에서 웬만하면 2위는 블레이드 러너죠. 이 영화가 개봉된 1982년 당시 평론가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극장 흥행에 망해서 제작비도 못 건졌고 아카데미상은 한 개도 못 받았었죠. 이 영화에는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로 극장에서 내려간 이후 다시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안 좋게 평가할 때 그나마 좋은 평가를 주었던 로저 이버트마저 이 영화를 좋지 않게 평가했었죠. 이 영화는 2차 판권 시장으로 넘어간 후 다회차 관람이 가능해지면서 SF 덕후들로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에 이어 아키라, 공각기동대, 매트릭스가 흥행에 성공하게 될 때마다 블레이드 러너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게 되었죠. 블레이드 러너는 사이버펑크 장르를 개척한 영화입니다. 여기서 사이버펑크란 사이버네틱스와 펑크의 합성어인데요. 먼 미래가 아닌 근미래에 거대 기업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고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공지능, 복제인간 등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하이테크놀로지, 로우 라이프, 기술은 발전했지만 생활 수준은 떨어지는 근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장르를 뜻합니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 사이버펑크라고 할 수 없죠. 보통 윌리엄 깁슨의 소설 뉴로맨서를 사이버펑크 장르의 시초라고 그러는데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인 안드로이드는 전기향의 꿈을 꾸는가는 1968년 작품이고 블레이드 러너와 만화 아키라가 1982년 작품입니다. 뉴로맨서는 1984년이니 시초가 될 수는 없죠. 서로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오프닝에서의 이 눈을 감독님은 조지 오웰의 눈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광고계의 전설이 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84년 슈퍼볼 경기에서 딱 한 번 방송된 애플 광고였는데요. 광고 내용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 광고를 만든 사람이 바로 리들리 스콧 감독님입니다. 소설 1984에는 모든 것을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존재하는데요. 블레이드 러너의 이 눈은 빅브라더를 상징합니다. 타이렐사의 피라미드와 이 빅브라더의 눈을 합치면 $1 지폐가 됩니다. 그러므로 리들리 스콧은 이 영화에서는 눈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오프닝에서의 클로즈업 장면이나 보이트캄프 테스트 장면에서도 눈을 주의 깊게 봅니다. 참고로 보이트캄프 테스트는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실존 모델인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테스트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입니다. 로이가 처음 찾아간 곳도 눈을 만드는 곳이었고 로이는 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타이렐사의 회장을 죽일 때도 눈을 찔렀죠. 데커드도 레온에게 눈을 찔릴 뻔했고요. 이 영화의 후속작에서도 눈으로 오프닝이 시작되고 눈을 이용해 레플리컨트를 식별하고 월레스 회장은 두 눈이 멀어있죠. 속편에서 데커드는 복제 레이첼의 눈동자가 녹색이라고 거절하지만 사실 구라였습니다. 레이첼의 눈동자는 갈색이었습니다. 데커드가 사랑했던 레이첼과 이 레이첼은 100% 동일한 존재이죠. 이 레이첼이 데커드가 사랑했던 그 레이첼과 생물학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데커드는 철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고 그 딜레마를 거짓말로 회피했을 뿐입니다. 원작 소설이 기계에게 영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제시했다면 이 영화는 복제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으로 우리의 실존성에 의문을 던졌다면 데카르트는 우리는 실존하고 있다는 대답을 제시했었습니다. We're not computers, Sebastian. We're physical. I think, Sebastian. Therefore I am.
데카르트의 주장대로라면 매트릭스에 있는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걸까요? 인공지능 조이는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릭스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K는 자신이 데커드의 친아들이길 희망했지만 자신이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데커드는 과거의 레이첼과 새로운 레이첼을 놓고 철학적 질문을 받게 되었고, K는 광고판의 조이와 자신의 조이를 놓고 철학적 질문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일까요? 주인공 K는 일련 번호만 있지 이름이 없습니다. I'm here for Mr. Wallace. I'm Love. He named you. Must be special. K는 월레스 회장의 비서인 러브가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부러워하죠. 월레스는 러브에 무엇이 특별했기에 이름을 붙여주었을까요? 월레스와 러브가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닐까요? The real boy needs a real name. Joe. Joe. You're too important for Kay. Your mother would have named you. 이름이 없던 K는 조이로부터 조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름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착각을 만들게 되죠. K는 사람처럼 진짜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는 허상이었습니다. You look like a good Joe. 조라는 이름은 프로그램의 기본값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K는 자신은 여전히 진짜가 될 수 없는 가짜이구나 라는 생각에 현자 타임이 오게 됩니다. 2019의 레이첼과 2049의 레이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고 속의 조이와 K의 조이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차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영화에는 이 질문에 대한 작가의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월레스 비서의 이름이 러브였던 것이죠. 2019의 레이첼과 데커드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지만 2049의 레이첼은 사랑이 결여되었고, K와 조이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지만 광고판의 조이와 K 사이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만이 진짜라는 것이 속편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속편의 엔딩에서 가짜인 K는 진짜 눈을 맞고 진짜인 스텔리는 가짜 눈을 맞는 식으로 장면의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스텔리는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버지의 사랑과 만나게 되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사랑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데커드의 해답 아니었을까요? 이 영화에서는 인간과 레플리컨트를 구별하는 장치로서 눈을 이용합니다. 레이첼의 이 눈은 왜 빛나는 걸까요? 사실 이 영화에는 데커드는 알아볼 수 없지만 관객은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빛나는 눈동자인데요.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부엉이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죠? 잠깐만, 일루미나티 로고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있는데, 그러므로 리들리 스콧은 인간인지 레플리컨트인지 관객이 구별할 수 있도록 깔아놓은 떡밥인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군요. 로이의 눈동자를 보면 레플리컨트인 것을 알 수 있고, 레이첼과 프리스도 레플리컨트임을 알려주고 있죠. 데커드도 레플리컨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눈동자가 빛나는 효과는 CG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우연히 찍힌 장면도 아니고요. 특수한 촬영 기법을 이용해야 찍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카메라와 사람 사이에 45도 각도로 유리를 하나 설치하고 90도 방향의 조명을 비추어서 촬영을 해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촬영 기법의 유래는 웨스트월드까지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율브리너에게 기계 느낌을 주기 위해서 눈동자에 거울처럼 반사하는 렌즈를 끼워서 촬영했죠. 그런데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촬영할 때 이 장면에서 원숭이가 연기하는 장면은 실내 세트이고 뒤의 배경은 프로젝터로 투사해서 촬영하였습니다. 문제는 리어 프로젝션이 아니라 프론트 프로젝션 기법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표범의 눈에 프로젝터의 불빛이 반사되어 표범의 눈동자가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지만 스탠리 큐브릭 감독님은 오히려 마음에 들어하셨죠. 이렇게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을 본 리들리 스콧 감독님도 인간과 레플리컨트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 촬영 기법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스콧 감독님은 이 눈이 빛나는
만나는 이유는 디자인 결함 때문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편집할 때 보니 레이첼 옆에 있던 데커드의 눈이 빛나고 있던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던 촬영 사고라 재촬영을 하거나 편집해서 잘라내야 했죠. 보통 거장 감독일수록 자기만의 뚜렷한 예술 철학이 있어서 고집이 강합니다. 그치만 이분은 소통이 되는 거장이었기 때문에 이 영화 여기저기에 소통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편집자가 이 장면을 잘라내려는 순간 감독님의 마음은 팔랑팔랑 흔들리게 됩니다. 아니 잠깐만, 데커드가 레플리컨트라? 오,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 장면은 살아남게 되고 최종판에서도 CG로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역시 귀가 얇은 게 아니라 소통왕이신 감독님은 그럼 데커드가 인간인지 레플리컨트인지 애매모호하게 처리하자고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극장 개봉 전에 시사회를 했더니 반응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리슨 포드의 나레이션이 추가되고 해피엔딩이 추가된 극장판이 극장에 걸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화사의 강요로 영화가 수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소통왕이셨던 거죠. 사이버펑크 장르의 인기 덕에 다시 살아난 블레이드 러너는 1992년 감독판을 내놓게 됩니다. 감독판에는 유니콘을 집어넣고 해리슨 포드의 나레이션과 해피엔딩을 빼어버렸습니다. 감독판이 나오자 데커드가 인간이 아닌 건가? 라는 물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끈질긴 질문에 감독님도 결국 데커드는 레플리컨트가 맞아 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데커드가 인간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데커드가 레플리컨트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 빛나는 눈동자 하나 때문에 데커드가 레플리컨트라고 봐야 한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극중 데커드를 따라다니는 게프 기억나시나요? 참고로 게프는 나중에 형사를 그만둔 뒤 배틀스타 갤럭티카의 아마다 함장이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 형사로 재직 중이던 게프는 극중에서 종이접기를 하는데요. 데커드가 레플리컨트 사냥을 안 한다고 도망가려고 하자 닭을 접어서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What's wrong, McFly? Chicken? What did you call me, Griff? Chicken! McFly! What's the matter? Chicken? 백투더퓨처는 이 치킨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은 겁장이 게임이라는 의미이죠. 도망치는 데커드를 마음속으로 놀린 겁니다. 데커드가 레온의 호텔을 수색하는 장면에서는 성냥개비를 가지고 피규어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종이접기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 보시면 종이가 아니라 성냥개비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고요? 데커드가 피노키오 같은 꼭두각시 인형이라고 게프가 마음속으로 놀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떡밥은 역시 유니콘입니다. 담뱃값의 은박지를 이용해 게프가 접어놓은 것이죠. 데커드가 이 유니콘을 보고 뭔가 깨달은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소름이 쫙 나면서 닭살이 돋으면 이 영화를 제대로 보신 겁니다. 극장판과 달리 감독판과 최종판에는 이 유니콘 장면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주인공 데커드만 알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게프는 어떻게 이 유니콘을 알고 있었을까요? 게프가 데커드에게 이식된 데이터를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게프가 접어놓은 이 유니콘을 보면서 데커드는 자신이 레플리컨트임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인 겁니다. 이 영화는 데커드가 사실 레플리컨트였다면 소름 돋는 반전을 가진 걸작이 되지만 데커드가 인간이었다면 그냥 평작보다 나은 수작에 그치게 됩니다. 반전이 없는 김 빠지는 영화가 되는 것이죠. 감독판에서 유니콘 씬을 넣을 때 작가인 햄튼 판처는 야 이거 너무 분명해지잖아 라고 싫어했습니다. 작가는 열린 결말을 선호했고 감독은 반전을 선호했습니다. 소편에서는 작가마저 생각을 바꿨습니다. 소편에서 케이는 게프를 찾아갑니다. You wasn't long for this world. How so? Something in his eyes. 게프는 데커드가 넥서스 6 모델이라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넥서스 모델들을 정리해보자면 레온, 로이, 조라, 프리스는 4년의 수명 제한이 있는 넥서스 6 모델이고 레이첼과 데커드는 수명 제한이 없는 넥서스 7 모델입니다. 게프는 이들이 넥서스 6 모델인 줄 알고 어차피 죽을 거 도망가게 놔두었던 것이죠.
참고로 감독님은 데커드가 넥서스 7이랬다가 6랬다가 왔다 갔다 하십니다만 속편에서 데커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넥서스 7이라고 봐야죠. 전직 레슬러, 아니 전직 은하계의 수호자는 넥서스 8 모델이고 수명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편의 주인공인 KD6 3.7은 사람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넥서스 9 모델입니다. 개프가 양을 접어놓은 이유는 K가 순한 양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데커드가 넥서스 7이었으면 타이렐사 회장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이 모순도 작가가 속편에서 회수를 했었죠. Did it never occur to you that's why you were summoned in the first place? Designed to do nothing short of fall for her right then and there. All to make that single, perfect specimen. That is, if you were designed love or mathematical precision. 월레스의 이 대사를 통해 데커드와 레이첼은 넥서스 7이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렐사 회장은 모른 척 연기를 했고 설계된 대로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라는 설명을 한 것이죠. I like this song. 이 장면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가 나옵니다. 즉 데커드는 레이첼에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노래 제목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속편에서 데커드가 인간인지 레플리컨트인지 모호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작가와 감독 모두 레플리컨트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굳이 속편을 가져오지 않아도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게프가 데커드를 처음 만났을 때 밥도 못 먹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게프가 데커드를 지팡이로 두들기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물건 대하듯이 합니다. 마지막에 총도 직접 건네주지 않고 옛다 하고 던져주죠. 여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맨스 잡은 중의적 표현인데요. 하나는 남자의 일, 즉 힘든 일을 해내었군이란 뜻과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일, 즉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내었다는 뜻,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대사입니다. 블루레이 자막은 이렇습니다. 데커드가 인간을 대신해서 힘든 일을 해내었으니 그 보상으로 살려는 드릴게 한 것이죠. 인트로 자막에서 레플리컨트는 인간을 대신해 위험한 일을 하는데 사용된다고 나오죠. 인간인 게프는 안전하게 감시만 하고 데커드는 위험한 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데커드는 넥서스 7이었던 것이죠. 극장판의 나레이션을 보면 속편에 대한 설정이 있었습니다. Gaff had been there and let her live. 4 years, he figured. He was wrong. Tyrell had told me Rachel was special. No termination date. 속편 등장에 대한 떡밥을 던졌었죠. Did you ever take that test yourself? 여기서 데커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나 피노키오는 데커드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떡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고추가 길어 종이는 나무로부터 만들어지죠. 전편의 종이 유니콘은 속편의 나무 유니콘으로 승계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로 알고 계시는데 잘 보시면 유니콘의 뿔을 잘라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레플리컨트가 가짜 인간으로 취급받듯이 유니콘도 진짜가 아니죠. 하지만 말은 진짜입니다. 데커드는 자신의 아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말, 즉 진짜 인간이라는 의미에서 뿔을 부러뜨려 주었던 것이죠. K가 데커드의 은신처에 왔을 때 목각 인형을 잘 보시면 코뿔소, 사자, 코끼리, 말이 보입니다. 이 동물들의 머리 글자를 보면 레이첼의 RHEL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커드는 레이첼의 머리 글자를 딴 목각 인형을 만들고 그녀를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작 소설은 핵전쟁으로 지구상의 동식물이 사라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부엉이가 진짜 동물인지 뱀이 진짜 뱀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속편에서는 나무도 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بصوا يا صاحب ما القوينا نغطي وحكوك جويا فرسرونا حرت هاد صاحب يا فرسرونا مساري ورقدها الدون بنانك سكيان
진짜가 귀하니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방사능 오염으로 동물들이 거의 죽어버려서 진짜 동물은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원작 소설에서 주인공 데커드는 전기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진짜 양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이 됩니다. 진짜가 되고 싶은 가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피노키오죠. 블레이드 러너에서 레플리컨트들은 진짜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피노키오들입니다. 종이말이나 목각말이나 진짜가 아니죠. 조이는 종이말이 아니라 목각말이라도 되고 싶어 했다면 케이는 목각말이 아니라 진짜 말이 되고 싶어 했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아마 많은 분들이 로이가 데커드를 죽이지 않고 살려줘서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극장판의 나레이션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I don't know why he saved my life. Maybe in those last moments he loved life more than he ever had before. 이게 작가의 의도였는데 이런 이유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로이가 데커드를 죽인다면 속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빗속의 눈물처럼 이 모든 사건들이 사라지게 될 뿐입니다. 로이는 자신의 메시지를 전할 메신저로서 데커드에게 메시지를 남겨야 했던 것이죠. 로이는 복수보다는 데커드를 통해 진짜가 되고 싶어하는 가짜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데커드를 살려주고 레이첼이 임신을 해서 가짜가 진짜를 만들어내게 되고 넥서스 8 모델들이 옥제인간 해방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로이의 이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옥제인간 해방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논리적으로 봐도 데커드를 죽이는 것은 분풀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2019에서 로이가 비를 맞으면서 죽어가는 장면은 2049에서 케이가 눈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장면으로 오마주됩니다. 핵전쟁으로 황폐화된 지구는 동식물이 거의 사라지고 오프월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복제인간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고층은 백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하층은 아시안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스콧 감독님은 홍콩을 가보고 디스토피아적인 이미지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타운의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1982년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었죠. 그러다가 1985년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재무장관들이 모여 환율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로 인해 1달러에 235엔 하던 엔화가 1년 후에는 120엔대까지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되죠. 이 영화는 플라자 합의 이전이라 일본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라서 30년 후의 미래는 일본이 주류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바스찬과 프레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뒤에 벽을 잘 보시면 사랑이라는 한글이 보이고 지나가는 차에 수수께끼 사업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데커드는 게프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옆에 있던 일본인 아저씨가 대신 통역을 해주죠. 게프의 말을 데커드가 못 알아들은 이유는 극장판 나레이션에 나옵니다. That gibberish he talked was city speak, gutter talk, a mishmash of Japanese, Spanish, German, what have you. But I wasn't gonna make it easier for him. 사실 이 도시어 설정은 원래 각본에 없었습니다. 이 도시어 설정은 게프역 배우가 제안을 했던 것이죠. 팔랑귀 아니 소통왕 스콧 감독님은 이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게프의 도시어를 잘 들어보시면 한국어가 나옵니다.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다고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게프의 대사는 헤이 이리와 무슈 아조날 코베셴 앵기암 비터 였습니다. 이걸 합치면 이봐 이리와 선생 즉시 날 따라오셈 이 되는 겁니다. 조부모한테 배운 헝가리어와 어렸을 때 한국인 친구에게 배운 한국어를 섞어서 만든 대사였습니다. 참고로 어렸을 때 한국인 친구를 둔 배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전직 로커이자 전직 조커인 자레드 레토죠. 자레드 레토는 트위터에 나 내 이름 한국어로 쓸 줄 알아 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어렸을 때 한국인 친구한테 배운 겁니다. 그
그런데 스콧 감독님의 예측과 달리 플라자 합의로 인해 일본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 후 경제성장을 한 한국이 일본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죠. 90년대까지는 라이징 선, 라스트 사무라이, 태양의 제국, 게이샤의 추억과 같이 일본의 영향력이 있었지만 2000년대부터는 확연하게 한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정준하 씨는 어때요? 저는 이 기념비적인 사건의 분기점을 2002년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이라고 봅니다. 원래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가장 좋은 자리의 광고판은 일본 기업들 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삼성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소니 픽처스 입장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을 무료 광고해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 삼성 간판을 가리고 USA 투데이로 바꿔버렸는데 이를 본 건물주가 아니 이러면 누가 내 건물에 광고를 걸어? 라고 버럭하게 됩니다. 결국 소니는 건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삼성 광고를 공짜로 해주게 됩니다. 그 뒤로 미국 영화에서 한글을 보거나 한국 배우가 등장하거나 한국에서 촬영된 영화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현실을 반영해서 30년 후에는 한국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전편보다 많은 한글을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은 2년 뒤에 적중하게 되죠. Parasite. 이 당시 해리슨 포드야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로 전성기를 달렸던 배우였고 데릴 한나는 신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누나는 섹시한 간호사 누나가 됩니다. 안구 기술자 역의 제임스 홍은 홍프팬더 아시죠? 여기서 제 사촌 포의 아버지 기억하시나요? 핑 역을 맡으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광고판의 이 게이샤 누나는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입니다. 제가 우연히 부산에 갔다가 이 누나가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살구치기 좋아하느라고 너같이? 마리에트 역의 이 누나는 나중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싸우는 여전사가 됩니다. The world is built on a wall, separates kind. Tell either side there's no wall, you bought a war or a slaughter. 이 영화에서는 벽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편에서도 나오죠. 인간과 복제인간 사이에 있는 벽, 진짜와 가짜 사이에 있는 벽, 그 벽을 넘어 진짜가 되고 싶은 가짜의 욕망, 이런 의미로 이 장면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One of them got fried running through an electrical field. We lost the others. Two of them got fried running through an electrical field. We lost the others. 극장판과 감독판에서 6명의 레플리컨트 중 1명이 죽었다라는 대사가 최종판에서는 2명이 죽었다로 수정됩니다. 데커드가 처리해야 할 레플리컨트가 4명이었습니다.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그건 영화 촬영이 시작될 당시 데커드가 레이첼까지 처리하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촬영이 진행되면서 레이첼을 살리게 시나리오가 변경되었는데 최종 편집 후 오류를 몰랐던 것이죠. 이 대사는 4명의 레플리컨트 중 조라와 프리스 둘만 데커드가 처리하게 된다는 복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파란 하늘로 날아가는 장면이 분위기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극장판에서 없던 유니콘 장면이 감독판에서 추가되긴 했는데 색감이 다른 장면들과 달랐는데요. 최종판에서는 색감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피너를 매달은 케이블이 보이는 장면들을 보이지 않게 수정하였습니다. 데커드와 로이의 격투씬에서 2명의 그림자가 보이는데 바로 감독님과 촬영 감독의 그림자인데요. 최종판에서는 이 그림자가 안 보이게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라를 처치할 때 얼굴에 난 상처가 다음 장면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편집 순서를 바꾸다 보니 발생한 오류이죠. 최종판에서는 이 문제도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바스찬과 프리스가 만나는 장면에서 극장에 걸린 영화의 제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오류도 CG를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입을 잘 보시면 입 모양과 음성의 싱크가 맞지 않습니다. Artificial Snake License XB71, that's you?
This is your work. 해리슨 포드를 불러서 재촬영하려고 했으나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 재촬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벤자민 포드를 대역으로 촬영 후 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라가 유리창을 깨는 장면에서 대역을 사용하였는데 최종판에서는 배우를 다시 불러서 재촬영한 뒤 원본과 합성을 해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벤비너를 조사하는 장면에서 화면에 나온 시리얼 넘버와 대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수정되었습니다. 로이의 공중전화 씬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손가락이 있었는데요. 타이렐과 만나는 장면의 것을 가져오다 보니 타이렐의 손가락이 찍힌 것입니다. 최종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판에서 타이렐에게 욕하는 장면이 순화되었습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심의를 고려해서 극장용은 허거, TV용은 파더로 촬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거 앞에 생략된 말은 네,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머니 자막을 번역하신 분이 블레이드 러너를 보셨어야 했는데 못 보셨나 봅니다. 이런 같이 식상한 자막보다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초월 번역을 극장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판에서 여러가지 오류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오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레온과 몸싸움을 할 때 자동차 유리창이 미리 깨져 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없어서 오류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본인 요리사가 와가떼 구다사이라고 대사를 하는데요. 상황상 마카세떼 구다사이라는 대사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대본 번역 시 생긴 오류인 것 같은데 배우가 그냥 대본대로 읽은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본 사람들 반응도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앞서 지적된 번역 문제 외에도 오역이 더 있습니다. 오프닝에서 복제인간들은 죽음의 대가로 불법을 선포했다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게 뭔 개소리인지 레플리컨트가 지구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발견 시 사살 정도의 뜻입니다. 복제인간의 감정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They were designed to copy human beings in every way except their emotions. The designers reckoned that after a few years they might develop their own emotional responses. 헛소리 하지 마, 임마. They were designed to copy human beings in every way except their emotions. The designers reckoned that after a few years they might develop their own emotional responses. 데커드가 거절하는 장면에서 번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You know the score, pal? You're not cops, you're little people. 이 자막을 보면 데커드가 넥서스 6처럼 오래 못 살 거라는 암시같이 느껴집니다. You know the score, pal? You're not cops, you're little people. 이 정도가 알맞은 번역입니다. 여기서 스코어는 보통 점수 아니면 악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스코어는 스포츠 중계에서 점수가 곧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상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 표현으로 know the score는 점수를 알다가 아니라 상황이나 사정을 알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다른 소설의 제목에서 판권을 사온 것입니다. 이 소설은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용품의 판매가 통제됩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무허가 시술을 하는 의사에게 의료용품을 공급하는 업자가 있습니다. 이를 블레이드 러너라고 부릅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의료용품 공급업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복제인간 처리자라고 부를 경우 일반인들이 알아챌 수 있으니까 코드네임으로 블레이드 러너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영화는 메트로폴리스를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메트로폴리스의 시가지 장면들을 보면 이 영화와 느낌이 비슷하죠. 이 영화는 스타워즈의 예산 1,100만 달러의 2배가 넘는 2,8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영화들 중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타낸 영화였죠. 그렇지만 이 영화는 예산 부족의 흔적이 여기저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유콘이라는 간판은 사실 다른 장면에서 뉴욕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을 글자 위치만 바꿔서 재활용한 것이고, 스피너에 장착된 모니터는 에일리언 1편에서 사용된 소품이 재활용된 것이죠. 초반에 경찰서나 마지막 결투 장소가 된 건물 모두 실제 건물을 사용했지 세트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극장판의 이 엔딩 장면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에게 도움을 청해 샤이닝의 오프닝 장면 중 미사용분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샤이닝의 바텐더 역 조 터켈이 타이렐로 캐스팅되었죠. 이런 식으로 저예산 영화의 흔적이 여러 장면에서 보이지만 의외로 당대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1968년은 SF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판본이 7가지나 됩니다. 블루레이 30주년 기념판에는 이 중 5개의 판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구입을 해서 본편 자막은 한글이 나오는데 코멘터리는 한글 자막이 없습니다. 로이의 마지막 대사는 배우가 고쳐온 것인데 소통한 감독님은 이것도 채택하였습니다. 로이의 대사는 울트라맨 오브에서도 오마주 되었죠. ダイヤモンド新星の爆発も黄金の銀河に浮かぶオーロラもだがそんな思い出はいずれ消えるまるで星屑のように何もかも消える 이 영화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시버 러버라는 곡이 생각나네요. 터보가 불러줍니다. 시버 러버. 이 영화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 중 조지 마이클의 프릭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조세카는 한국인입니다. 이 비니루 패션은 JYP에도 영향을. 아무튼 이 영화는 한국과의 인연이 깊네요. 이 비둘기를 손에 쥐고 있다가 날아가는 장면은 로이의 영혼이 자유를 찾아 날아간다는 상징적인 은유인데 이 비둘기도 배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감독님은 진정한 소통왕이십니다. 위쳐 시리즈를 만든 게임 회사에서 신작으로 만들고 있는 게임의 이름이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SF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대가 되네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저작권 침해 문제로 에반게리온 해설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다음은 에반게리온 해설 영상을 하나 올린 후에 인셉션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계좌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